교과부는 한국과학재단과 우주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발사체 사용 목적과 안전관리의 적정성, 재정부담 능력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7월 30일 발사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리허설 준비로 한창입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정부와 국회, 지역 주민 등 무려 1000여 명이 참석해서 한국의 첫 우주센터의 출범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전남 공군 복내면 예내리 외나로도에 자리 잡은 나로우주센터는 50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발사대와 발사 통제동, 조립동, 추적장치, 우주과학관 등의 첨단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센터는 지난 2000년 12월 건설에 착수해서 9년여 만에 완공됐으며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첫 발사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발사장 건설 1단계로 100kg의 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 2단계로 1.5톤의 실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시설을 새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위성 발사정을 갖춘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12개 나라에 불과한데요. 이번 나로우주센터의 준공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의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말로 확정을 했는데요. 아마 30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 조건 때문에 앞뒤로 5일 정도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탑재체인 과학기술 위성 이온은 내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집니다. 러시아에서 제작된 실제 발사체 1단은 다음 주 중에 김해공항을 거쳐 해상을 통해 이곳 우주센터로 도착한 뒤 한국에서 제작된 발사체 2단과 결합될 예정입니다. 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의 1단 로켓을 담당하는 러시아 흐르니체프사가 발사 전 수행 예정이었던 1단 로켓의 연소 시험이 기술적인 문제로 이달 27일 이후에 가능하게 됐다고 서한을 통해 항우연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또 이 서한에서 새로운 발사 일정은 시험 종료 후에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31일 목표로 했던 발사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러시아에서의 연소 시험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8월 초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초기 모델은 17차례의 발사가 모두 실패했고 아리안5도 초기에 2차례 공중 폭파하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후에도 발사체 개발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세계 최고의 로켓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첫 발사체, 나로의 비상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2008년도 세계 발사체 시장의 규모는 1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5천억 원, 2020년에는 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에 있을 첫 발사가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면 지난 4월 위성 탑재 로켓이라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북한을 제치고 세계 10번째 자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로켓 개발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복잡한 시선으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나로호 발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교과부 관계자는 발사 예비 기한이 18일까지이기 때문에 18일 전에 발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현재 러시아 측이 밝힌 나로호의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협의를 통해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러시아 측 관계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기부터 개발 과정과 발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지난 2004년 10월 러시아와 체결한 기술협력 계약서에는 발사 시기가 2007년 10월로 명시됐지만 이듬해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던 발사 일정이 또다시 연기돼 오는 11일로 다시 조정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발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나로호 발사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각부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나로호의 발사 과정을 통제하는 지상 장비인 자동 시퀀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의 첫 교신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는 과학기술위성 2호가 목표 궤도를 벗어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오전 4시 반으로 예정된 첫 교신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센터는 위성이 목표 지점보다 36km 더 높은 342km 상공에서 분리돼 위치 추적이 어려워 위성과의 교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로호는 이륙 9분 뒤 고도 306km 지점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와 분리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성이 궤도를 벗어나 우주미아가 되는 것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센터는 과학기술위성 2호의 위치 등 궤도 정보가 파악되면 교신을 통한 위성의 임무 수행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로호는 예정대로 어제 오후 5시쯤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땅을 박차고 장엄한 모습으로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를 때 장내에 감탄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발사 1시간 만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이 목표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는 발사에 성공했지만 과학기술위성 2호가 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첫 도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됐습니다. 나로호는 9개월 뒤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 예정입니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오전 브리핑에서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또 페어링 미분리만으로는 본 궤도를 36km나 넘어서 위성이 궤도를 잡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1단이나 2단 로켓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항우연은 한러 공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밤샘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비행 각도와 속도, 위성이 정상 고도에서 분리되는지 등 다양한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YTN은 위성궤도 진입 실패 원인 브리핑을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성공적인 발사와 환성. 하지만 216초 뒤 페어링 분리가 안 되면서 발생한 궤도 진입의 실패. 페어링 분리 이상으로 위성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년 전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로호가 두 번째 발사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발사 예정일은 6월 9일. 나로호 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기술적인 발사 준비 상황과 기상 상태,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년도 6월 9일을 발사 예정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로호 1단과 2단, 과학기술 위성 2호는 현재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개별적인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다음 달 말쯤 최종 조립돼 높이 33m에 달하는 완벽한 나로호의 위형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나로호는 6월 초 한러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비행 준비 최종 점검을 거쳐 발사 이틀 전 발사대로 향하게 됩니다. 발사 하루 전 최종 리허설을 가진 나로호는 국민들의 기대 속에 엄청난 화염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우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오후 3시 반 기립을 시작하려던 나로호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나로호의 GMS 장치와 발사대를 연결하는 케이블 마스트에 정기적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케이블 마스트란 발사체에 가스를 공급하고 발사체와 발사대의 전기 연결을 위한 장치. 기둥 모양의 구조물로 발사체가 이륙하면 발사대와 자동 분리됩니다. 그러나 연결 장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점검하다 보니 기립이 지연된 것일 뿐 나로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학기술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결국 예정보다 5시간 반이 넘어 나로호를 기립한 뒤 밤새 원인 분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인을 밝혀낸 뒤 오전에 나로호 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발사를 진행할지 연기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지난달 발사 전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사가 중지된 데 이어 이번에도 소프트웨어 문제로 나로호의 기립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기립은 이루어졌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을 찾고 수정할 수 있는지가 예정대로 9일에 발사할 수 있을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19일 첫 번째 나로호 발사 시도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계가 갑자기 발사 예정 시각인 오후 5시를 7분 56초 남기고 정지합니다. 설비가 작동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호가 발사할 때는 엄청난 불꽃이 발생합니다. 화염이 나오는데요. 그 화염을 식히기 위해서 주변 설비에 소방 설비에서 많은 소방 용액들이 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후 5시 그러니까 발사 시각에 맞춰서 분출이 돼야 될 소방 용액이 오후 1시 58분에 전기 오작동, 그러니까 잘못된 전기 신호에 의해서 노즐 3곳 가운데 2곳에서 소방 용액이 분출이 된 것입니다. 예. 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에는 한너 비행시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그때까지 한너 연구진들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다음 공식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3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점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로호 2차 발사 여부는 발사 당일 오전까지도 불투명했습니다. 발사지인 외나로도에 구름이 잔뜩 끼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두꺼우면 구름 속 습도가 높아지고 낙뢰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전자기기 집약체인 나로호의 오작동 위험도 커져 발사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발사체는 굉장히 전기적으로 민감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1.5km 두께로 끼게 되는 경우에는 발사체가 그 구름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나로호는 이미 당초 계획했던 발사 일정도 만 하루를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발사대 주변 소화장치가 오작동해 3시간을 남겨놓고 발사가 지연됐습니다. 검은 화면이 나타나다가 잠시 섬광이 나타나면서 화면이 밝아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영상으로 미루어 나로호는 이륙 뒤 137초쯤에 1단 연소 구간에서 비행 중 폭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로호에 탑재된 과학기술 위성 2호는 모두 2개가 제작됐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3차 발사 가능하다고 해도 다시 만드는 건 사실상 어려워서 과학기술 위성 2호는 역할도 못하고 사라진 비운의 위성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과학기술 위성 2호는 무게 100kg의 소형 쌍둥이 위성입니다. 처음 제작할 때부터 똑같은 규격과 성능을 지닌 위성 2개를 제작했습니다. 러시아 측과 계약 당시 나로호를 최소 2번 발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가 항우연, 광주과기원과 함께 136억 5천만 원을 들여 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위성은 우리 연구진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들을 우주에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주 기술을 자립화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위성은 지구 대기와 해양 관측이라는 주 임무를 수행해 보지도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한계는 지난해 1차 발사 때 우주 궤도에 진입했지만 충분한 원심력을 확보하지 못해 지구로 추락하며 불타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아예 우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발사체와 함께 폭발했습니다. 3차 발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과학기술 위성 2호를 다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긴급 위성 신호, 비콘만을 내는 소형 물체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사 뒤 232초가 지나게 되면 그 볼트는 대부분 폭약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신호가 가면 폭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과 2단이 분리가 되면서 2단이 지구 궤도로 위성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같이 붙어 있었던 1단과 2단 로켓을 적절한 시점에서 1단의 역할이 다했을 때 분리를 해서 1단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2단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결합시켜 놓은 볼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 2단 분리 볼트까지 한국 측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측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FTS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누구 주장이 맞는지 검증이 좀 있어야 되는. 그 자동 발사체 그 폭파 장치, 그러니까 발사체를 없애버리는 장치가
2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은 FTS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1, 2단 분리볼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빠르면 다음 달 정도쯤이 되겠는데요. 예. 한러 양국이 다시 모여서 서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실패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서로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또 어떤 것이 정확한 나로 실패의 원인인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 그 1, 2단 분리볼트의 결함, 우리 측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이 나면 그 3차 발사가 가능한 거죠? 이 FTS 쪽, 2단 쪽으로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1단 분리볼트가 작동하기도 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232초 만에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측의 주장은 8개의 분리볼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먼저 폭발했다는 겁니다. 먼저 폭발을 해서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선체에 상처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큰 폭발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FTS는 근데 우리 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있습니다. FTS 같은 경우는 자동 폭발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 어떤 신호나 오작동을 해서 했으면 136초 만에 이상이 감지돼서 137초에 폭발한 이런 약간의 지연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바로 폭발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FTS의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우리 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만일 결과가 우리의 잘못으로 나중에 어떤 다른 원인이 되겠지만 러시아 측이 주장한 게 맞다라고 되면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차 발사를 러시아 측이 끝내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우리는 러시아 측에 지불하기로 했던 돈 중에서 상당 부분, 약 1,000억 정도. 나로호 3차 발사가 이르면 내년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러 양국은 나로호 3차 발사에 공식 서명하고 실패 원인 규명과 위성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해서 발사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이후 한러 양국은 공동조사위원회 FRB를 열어 실패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3차 발사 가능 여부에 대한 양국 간 미묘한 시각차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측은 계약서상으로 볼 때 러시아가 비용 부담 없이 3차 발사를 위한 로켓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1차 발사 모두 1단 로켓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나로호는 결국 3차 발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1일 러시아의 후르니체프사와 나로호 3차 발사를 위한 협약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약대로 우리나라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3차 발사가 이뤄진다고 항우연은 설명했습니다. 발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국 간 2차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론이 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로호 3차 발사에 사용될 위성의 제작 기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제작 기간만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나로호의 3차 발사는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내후년 상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는 인공위성이고 기후 관측 목적 등을 이유로 밝혔고 그 재원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데요. 광명성 3호의 재원과 성능에 대해서 이경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의 재원입니다. 위성의 질량은 100kg이고 고도 500km인 태양동기 원 궤도를 따라 돌며 수명은 2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림자연 분포와 기상 예보, 그리고 자원 탐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목적이라는 주장입니다. 3단으로 구성된 광명성 3호의 1, 2단 추진체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인 로동 1, 2호를 개량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1, 2단 추진체를 은하 3호라고 명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발사한 광명성 2호 때부터 자세한 재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1단계 로켓에는 조종장치가, 2단계에는 가속기와 컴퓨터 등 관성 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광명성 3호가 실려 있습니다. 길이는 33m였고 100kg의 위성을 실었던 우리 나로호에 비춰볼 때 중량은 140톤을 넘고 추진력은 100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를 실용 위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의 무게가 500kg, 그리고 수명도 5년 이상이 돼야 실용 관측 위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광명성 3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진입체나 정밀 유도 기술을 위한 발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중국이 첫 유인 도킹에 도전할 우주선 선저우 9호를 이번 주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유인 우주 도킹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입니다. 선저우 9호를 실은 창정 EF 로켓은 오는 16일 오후쯤 발사될 예정입니다. 선저우 9호에 탈 우주인 3명 가운데 1명은 중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 우주인을 위해 수면실과 화장실도 남성과 따로 쓰도록 분리했습니다. 宇航员最大的一个保证就是他的这个日常生活的支持，我们做一些专门的设计。 선저우 9호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실험용 우주정거장 탱궁 1호와 처음으로 수동 도킹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무인 우주선 선저우 8호가 탱궁 1호와 자동 도킹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도킹이 성공하면 우주인 3명은 13일간 선저우 9호와 탱궁 1호를 자유롭게 오가며 각종 과학 실험을 수행합니다. 선저우 9호를 맞이할 탱궁 1호는 이미 도킹 궤도에 진입해 내부의 산소와 기압 등 우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맞춰졌습니다. 밸브도 있을 거고요. 산화제 밸브도 있는데 그 밸브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게 헬륨가스입니다. 이 헬륨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가득 채웠을 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압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밸브, 헬륨가스를 연결하는 밸브와 밸브 사이에 실이라는 그 밀봉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뭔가 새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어제도 최종 리허설 중에서 이 헬륨가스를 주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완전히 헬륨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입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오늘 발사를 앞두고 나서 헬륨가스를 완전히 채우는 과정에서 가스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세워져 있던 나로를 눕혀서 조립동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립동으로 이송한 상태에서는 1단을 맡고 있는 러시아 연구진들이 그 이상 부위를 면밀하게 점검한 뒤에 한러 연구진들이 다시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 어댑터 블록이라 부르는 연결부 속의 잠금 장치가 제작 불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세한 오차로 아래 위가 완전하게 맞물리지 않아 헬륨 가스를 주입할 때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틈이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발사 날짜는 예상보다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새 부품을 들여와 다시 조립하고 실험을 거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6, 7일 여유를 두고 발사 기준일을 정하려면 2주 후에나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결함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개운치 않은 면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제작한 1단부 부품이라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또 1단부는 러시아가 검증했다고 하면 믿고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불합리한 협정이 발목을 잡으면서 나로호의 우주로 향하는 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현장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배 앵커. 그 화약 상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안에 전기 신호 개통에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모형이 있습니다만 이 모형을 잠시 줘보시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1단입니다. 이 1단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요. 2단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이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왜 지금 이 부분을 중요시하냐면요. 그건 페어링 부분이고요. 예, 저 안쪽에 밑에, 밑에 걸 봐주시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 밑에 이게 지금 열리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그 2단 엔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단의 힘만이 아니라 2단의 힘만으로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어하는 추력 벡터 또 출력 벡터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상당히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신호를 아마 보냈을 때 이상이 생긴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상태 점검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현재 지금 엔진 점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신호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페어링을 들고 설명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페어링이 1차 때는 분리가 반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쐈다. 1차 때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2단계까지는 지금 문제가 발견된 데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3단으로 구성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1단을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에 장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1, 2단을 모두 조립한 뒤 한 번에 발사대에 세우는 우리 나로호와는 달리 은하 3호는 발사대에 한 단씩 차례로 세워서 조립을 합니다. 나머지 2단과 3단을 모두 발사대에 세우고 연료를 채우기까지 이르면 사나흘, 늦어도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고한 발사 기간 첫날인 10일까지는 기술적인 준비가 끝날 걸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뒤 꾸준하게 기술 보완을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성공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동창리 기지에서 꾸준히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해외에서 미사일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일정에 맞춰 서둘러 날짜를 잡은 걸로 보이는 만큼 기술적인 면을 완벽하게 보완하지는 못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로켓 발사는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이자 김정은 체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발사 시점도 17일 전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에 김정은 시대가 열렸다고 봤을 때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정치 군사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에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로켓을 쏘겠다고 예고한 뒤 실제로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13일에 발사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발사체를 보면 나로호가 은하 3호보다 좀 더 큽니다. 2단으로 이루어진 나로호는 길이 33m, 무게 140톤, 지름은 2.9m입니다. 1단에 170톤급 추력 엔진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은하 3호는 길이 30m, 무게 90톤가량, 지름은 2.5m 정도로 추정됩니다. 1단 엔진은 30톤급 추력 엔진을 4개 묶어서 120톤, 추진력은 나로호가 1.4배 정도 높습니다. 발사체에 실린 위성을 보면 나로 과학위성은 무게 100kg의 소형 위성입니다. 우주 환경을 관측하고 과학 실험을 위한 이온층 측정 센서와 레이저 반사경, 펨토초 레이저 발진기 등 다양한 첨단 장비가 실렸습니다. 광명성 3호는 크기는 비슷하지만 로켓의 정상 궤도 진입을 확인하는 정도의 성능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연료와 산화제입니다. 나로호 1단과 은하 3호의 1, 2단 모두 액체 연료가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종류가 다릅니다. 나로호 연료는 등유인 케로신이고 산화제는 액체 산소입니다. 액체 산소는 끓는 점이 영하 183도라 연료 탱크를 냉각시키는 등 발사 당일 준비에만 8시간 가까이 걸리고 연료 주입은 발사 2시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은하 3호는 저장성 연료인 하이드라진을, 산화제로는 사산화 이질소를 썼습니다. 상온에서도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에 흔히 사용합니다. 로켓 개발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9분간의 비행 끝에 나로호는 위성을 제궤도에 올려놨습니다. 2단 킥모터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속도, 각도 모두 완벽했습니다. 발사 1시간 30분 뒤에는 노르웨이에 있는 트롬스 지상국에서 비콘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나로과 기술 위성이 제궤도를 따라 순항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위성이 제 기능을 유지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인데 대전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센터와 교신이 중요합니다. 첫 교신은 나로호 발사 11시간 27분 뒤인 내일 새벽 3시 27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곳은 그 기쁨과 환호성이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 발사 순간에도 환호성이 터지긴 했습니다만 지난 1차 발사 때였죠. 페어링이 미분리되면서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이쪽 연구원뿐만 아니라 취재진, 지역 주민들도 서로 기쁨과 또 서로 축하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발사 성공이 쉬운데 왜 그렇게 많은 실패와 발사 연기가 있었냐는 소리도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종 발사 성공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10년이나 걸린 나로호의 비상, 이제 발사는 성공했지만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나로 과학위성이 재궤도를 돌면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선 재궤도를 돌고 있는지는 발사 1시간 반 뒤인 잠시 후 오후 5시 반쯤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차로는 11시간 반 뒤, 2차로는 13시간 뒤에 대전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센터와 나로 과학위성이 교신이 돼야지만 나로의 임무 성공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 새벽 교신 성공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네, 어제 북한이 다시 한번 이 3차 핵실험 강행 방침에 대해서 또 한번 시사를 했었죠.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요. 또 일본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세 나라의 시험 발사가 북한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미국은 요격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에서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추진체를 장착한 이 요격기는 우주 공간에 도달해 미리 계획한 훈련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미국이 공개한 시험 발사 영상인데요. 미군 당국은 이번 시험이 실제 목표물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가상훈련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중거리 요격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중국이 요격미사일 시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도 비슷한 시점에 정찰위성 발사 사실을 공개했군요. 네, 일본은 같은 날 야간 정찰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정보수집위성 레이더 4호기와 광학실증기를 실은 로켓을 발사해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광학실증기는 4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주 야간 5기의 위성을 갖추게 돼 지구상 어떤 장소든 하루에 한 번 이상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위성 개발과 발사를 위해 일본은 470억 엔, 우리 돈으로 5,600억 원 정도를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시험 발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대응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네, 세 나라 모두 이번 시험 발사가 북한의 도발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비슷한 시점에서 시험 발사 소식을 알린 점을 봤을 때 북한의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실험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의 실험이 북한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의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 사진이 최근에 공개되면서 북한이 이르면 몇 주 안에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maintaining a fairly high state of readiness at the test site, and that means that if the order is given from Pyongyang to go ahead, they can probably conduct the test in a few weeks. 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과거 두 차례보다 훨씬 강력한 핵무기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NN도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이란보다 훨씬 앞섰다고 분석하는 등 외신들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